최근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정세학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중국계 학생이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 해적 국가라고 비난하며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건데요. 교수와 학생들마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든 한국 학생이 단 5분 만에 하버드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하버드가 공식적으로 커리큘럼까지 바꾸며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인데요. 하버드마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세학과 교수 마이클입니다. 오늘도 별 다른 기대 없이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아시아 신흥 강국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아시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저에게 이런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일 뿐이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유행 정도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칠판에 큼직하게 2025 아시아 신흥 강국 발표이라고 적으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뻔한 주제로 한 학기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지루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번 강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학생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릭 장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학생 릭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항상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릭은 오늘도 정장 차림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릭은 역시나 중국에 대한 발표를 자랑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공감했어요.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관한 통계 자료들은 이미 수십 번 봐왔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분석 또한 날카로워서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릭의 발표 톤이 바뀌면서 분위기 또한 달라졌어요. 릭이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릭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도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라는 단순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릭의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중국어의 열등한 파생어이며 삼성과 현대는 해적 기업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훔쳐가고 있다며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또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저는 약간의 이질감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삼성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었고 현대의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한국은 쥐꼬리만한 나라로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지금 유행하는 K-팝과 한식 또한 중국의 모든 문화들을 베껴 자신들의 문화처럼 퍼뜨리는 악독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설친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라는 금방 망할 거라며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는 학문적 논의여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었죠. 학생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교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역할은 모든 의견을 듣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릭의 발표가 끝났을 때 평소와 달리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내심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발표를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교수로서 개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고개짓에 지훈이라는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놀라운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그가 앞으로 나오는 동안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지훈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감정적인 반박이 아닌 학문적인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곤 하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첫 슬라이드는 놀랍게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지표였습니다. 지훈은 릭의 감정적 비난과는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혁신지수, 특허 출원수, R&D 투자 비율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게도 생소했죠. 제 안에서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지? 그때 중국 유학생 웨이가 손을 번쩍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릭의 친구로 보이는 웨이의 표정은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통계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가진 기술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교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훈이 감정적으로 대응할까 우려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인정한 수치죠. 지훈의 차분한 대응에 교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웨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학생들은 지훈에게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반도체 시장을 설명했어요. 삼성이 단순히 모방이 아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데이터,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점, 이 모든 사실이 명확한 그래프와 숫자로 제시되었습니다. 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10배는 크다고요. 한국은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추었다가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의 시장은 거대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지우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관한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부품, 첨단 화학 소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 공급자인지를 나타내는 도표였어요. 심지어 중국의 대표 기업들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릭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화 측면에서도 지훈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K-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빈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릭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었습니다.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UN 사무총장 배출국. 이런 사실들을 들으며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릭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어가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독창적인 언어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학에 관심이 있던 저로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성장 역사에 관한 설명은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훈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인정이 읽혔어요. 릭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모두 지훈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를 그저 작은 나라로만 여겼을까? 왜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을까? 교수로서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순간,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지훈이 발표를 마쳤을 때 강의실에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과 인정의 표시였어요. 저도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제 안에서는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나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의 발표는 제 학문적 호기심을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국제현장 연구 프로그램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년 학과에서는 해외 연구 기회를 제공했어요. 보통은 유럽이나 중국, 일본 같은 곳이 선택되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틀 후 학과장으로부터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10여 명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놀랍게도 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릭을 연구실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릭은 신청서를 내밀며 자신의 동기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과장되어 있다며 직접 가서 그 실체를 까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은 겉모습일 뿐이며 현장에 가면 중국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에게 당한 망신을 갚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문 일정이 잡혔고 지훈의 도움으로 특별한 장소들도 방문 계획에 포함되었어요. 한편 릭은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릭이 다시 찾아와 한국의 실상이라며 기업 스캔들, 사회 문제, 부채 지표 등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고, 릭은 창가에 앉아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첫 번째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인 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 높은 유리돔 아래로 쏟아지는 자연광, 로봇이 안내하는 입국장, 초고속 자동화 시스템까지 릭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우주선 정거장 같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학생들이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30초, 수화물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나왔죠. 릭은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열차, 5G 신호가 끊기지 않는 지하터널, 모든 안내 방송이 완벽한 4개 국어로 나오는 점까지 뉴욕 지하철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세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요? 마철루들이 질서 있게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아시아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산책을 나섰을 때 릭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서울의 특별 구역일 뿐입니다. 내일 실제 한국을 보게 될 거예요. 릭의 말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을까? 다음날 일정은 지하철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탔지만 미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역이 미술관처럼 깨끗했고 열차는 분 단위로 정확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릭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지훈의 표정에는 작은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오후에는 삼성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의 일부를 특별히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칩이 아이폰을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라는 설명에 학생들은 놀랐죠. 릭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한강 공원에 들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변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공원이 아니라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릭이 창밖만 응시하며 묻더군요. 교수님, 내일은 서울의 문제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나라든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울산 산업단지는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로봇 팔 수백 개가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1시간에 차 한 대씩 완성되어 나오는 생산 라인, 엄격한 품질 검사,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친환경 수소차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10년 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될 겁니다. 안내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릭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보여준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유럽 시장 성장세가 놀라웠거든요. 오후에는 부산 신항만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라 불리는 이곳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사람 없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광경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주문한 물건의 상당수가 이 항구를 통과합니다. 지훈의 설명에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장이었습니다. 릭은 점점 침묵이 깊어졌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스타트업 기업들, AI 연구소, 게임 회사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을 직접 보니 한국의 IT 강국 위상이 실감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이곳의 기술력은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나노 단위의 초정밀 기술은 미국조차 따라오지 못한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칩 없이는 현대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릭도 이제는 반박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릭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성장했을까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음악을 들으며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세계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후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동력을 탐구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무거운 상자들을 혼자 나르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할머니가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딸은 하버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공부하는 일과를 들으니 믿기 힘들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 인적 자원이 유일한 경쟁력이라고요. 교육열은 단순한 출세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한 대학생은 주중에는 세계적 IT 기업 인턴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장애아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특별한 시민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자석은 철저히 비워두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만남도 기억에 남았어요. 10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그의 이야기에서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릭은 평소와 달리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릭은 지훈을 찾아가 조용히 사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날 밤 제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산업시설이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에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끈질긴 근면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 나라를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진짜 비결이다. 드디어 일정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외교안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보던 미국 중심 지도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었죠. 연구소장은 국제정세 전문가로 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급하지 한국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위치에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상황, 문화적 영향력이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현실, 그리고 중견국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확립 전략까지 모든 내용이 새로웠어요. 특히 한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보건, 기술 표준화 등의 영역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브리핑 중간에 릭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연구소장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를 창출한다는 설명에 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나 후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인 글로벌 역할 모델링이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 정치학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 국민들의 삶, 그리고 외교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사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한국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귀국 후 릭은 지훈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래의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번 여행의 가장 값진 성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학생들과 나눌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학기 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한국 방문 소식이 학과 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으니까요. 첫 슬라이드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현대자동차 공장, 삼성반도체 연구소, 한강공원, 전통시장, 그리고 저와 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저희 고정관념이 깨지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발표는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시각, 그리고 작은 나라에 대한 편견까지. 저는 솔직하게 제 한계를 인정했어요. 교수로서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진정한 학문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력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기술력,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산업의 혁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세계적 수준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 뒤에 숨겨진 사회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 끈질긴 근면성, 공동체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 이런 요소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은 국제정세학과 학생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샌드위치 국가가 아닌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한국. 이것은 전통적인 강대국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발표 중간에 저는 릭과 지훈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두 학생이 이번 여정에서 보여준 성장과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학문적 탐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릭은 쑥스러운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훈은 자랑스럽지만 겸손한 태도로 서 있었어요. 결론 부분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버드 국제정세학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작지만 깊고 강하며 준비된 나라죠. 제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대한 공감과 경의의 표시였어요. 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훈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신흥 강국으로서의 한국 강의가 정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 연구 주제를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배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제게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준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지만 강한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희귀 자원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거대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긴급 모임을 가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고 전해지며 한 영국 학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Firstly, for tariffs, obviously it's early days, and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is open.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석유 기술자 존입니다. 오늘은 제 기술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모든 것은 런던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그날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해양자원 개발과 신흥 강국의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노력과 성과가 주요 화제였죠. 저는 프로그램을 훑어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태평양 탐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해양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선 우리 회사 수석 연구원 에드워드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에드워드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에너지 미래를 논하는 건 사치죠.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심해 광물을 발견했다고요? 고작 바다 및 진흙 몇 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자원 개발은 우리 같은 나라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에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비웃듯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석유 강국인 영국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태평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용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은 오랜 경험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영국처럼 말이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고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 저는 해양기술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그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발표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한국의 심해 탐사 기술이 꽤 진보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에드워드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해양자원 개발에서 무의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발견했다는 서태평양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포럼장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포럼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포럼에서 들었던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국의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오갔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CEO가 들어왔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CEO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한국의 지도와 서태평양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국에서 주도하는 해양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믿을 만한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CEO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 내일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2주 일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에드워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필 제가 가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자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가까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필 한국이냐며 바닷속에 뭐라도 숨겨뒀나 보지 고등어라도 채굴하겠다며 비웃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출장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보안부서에서는 특별 지침과 보고서 양식을 전달했고 경영진으로부터는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모두가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특히 CEO는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이번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한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후 출장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을 떠나기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니까요. 검색창에 한국자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자원 빈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해양자원으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몇몇 학술 기사와 뉴스 기사만 검색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K-팝 영상, 한국 드라마 관련 소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콘텐츠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정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혹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말 에드워드의 말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과대평가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영어 버전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태평양 탐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 성과나 발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페이지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 보였지만 번역기를 통해 보아도 전문 용어가 많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죠.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해양자원을 검색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K-팝 뮤직비디오, 한류 드라마 클립, 관광 소개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해양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어업이나 해안 관광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의 실질적인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한국이 자원 빈국으로만 보이니까요. 대중에게 노출된 한국의 이미지는 문화 콘텐츠와 전자제품 정도일 뿐, 심해 자원 개발과 같은 첨단 산업 역량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았어요. 여기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행한 심해 퇴적물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논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중 희유금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함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인터넷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진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었죠.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가방을 싸고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했어요. 직원의 안내 없이도 생체 인식과 여권 스캔만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완료됐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완벽한 영어 안내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연구 설비들로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 박사는 한국의 해양자원 연구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서태평양 심해 탐사에 집중해왔다고 했죠. 연구실로 들어서자 다양한 실험 장비와 분석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있는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유리관이 진열되어 있었죠.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회색빛이 도는 진흙처럼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관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태평양 심해 퇴적물에서 추출한 희유금속 시료입니다. 저는 유리관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추출법으로 심해 퇴적물에서 히토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희유금속을 고농도로 분리해냈다고 합니다. 이 금속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었죠. 특히 레어 어스이토류는 현대 기술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는 재계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원소별 함량과 순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료에 포함된 희유금속의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육상 광산의 몇 배에 달했어요. 이건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서태평양 해저의 3D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광범위한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 전체에 희유금속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 상당 부분에 대한 탐사권과 개발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비웃었던 그 자원 빈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는 다른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시료들과 각종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연구팀은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상에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에는 서태평양 해역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심해 퇴적물이 미래의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 KIOST의 데이터 분석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 박사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희유금속 매장량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서태평양 해역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상당 부분이 한국의 탐사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면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 전체가 한국의 탐사 구역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구는 한국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확보한 것이며 20년간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과 탐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미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한국의 배타적 개발권이라는 것이었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희유 금속별 매장량 추정치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구역에서 추출 가능한 희유 금속의 양은 전 세계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30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가치 평가였어요. 기존 석유 매장지와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이 확보한 해양, 희유금속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중동 최대 유전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술로 추출 가능한 양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였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는 진지함이 더 묻어났어요. 그는 이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 채굴부터 정제,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각 단계별 기술적 난제와 해결책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채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동안 다른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더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가격 변동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비용 대비 수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분석되어 있었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 해저에서 발견한 이 희유금속 자원은 단순한 광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재료를 한 국가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후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소수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KIOST의 특별 시뮬레이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원형 공간에 들어서자 360도 스크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곳은 심해 채굴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해주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주변 화면이 깊은 바다속으로 변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채굴 드론이 해상 플랫폼에서 출발해 5,000m를 향해 천천히 하강했어요. 드론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 정밀 조정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 그리고 퇴적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채취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죠. 드론이 해저에 도착하자 바닥에 넓게 펼쳐진 퇴적층이 보였습니다. 채취 장치가 작동하며 진흙 같은 퇴적물을 흡입했어요.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채취 과정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 교란만으로 필요한 퇴적물만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채취된 퇴적물이 해상 플랫폼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어요. 이후 정제된 물질은 컨테이너에 담겨 육지로 운송되고 최종 정제 시설에서 개별 금속으로 분리되는 전 과정이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 추출 기술, 더 정밀한 정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필요가 혁신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김 박사는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KIOST가 개발해온 해양 탐사 장비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다소 투박했지만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정교함이 눈에 띄었죠. 각 장비마다 획득한 특허 번호와 기술적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심해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퇴적물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정제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죠. 자부심 넘치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조용히 미래 자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시실 한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기존 육상 광산의 환경, 파괴 장면과 KIOST의 친환경 해저 채굴 기술을 대비시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육상 광산은 흉터처럼 땅을 헤집고 있었지만 해저 채굴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겼죠. 석유는 언제든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자원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김 박사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희유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매장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죠. 석유처럼 한 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만큼이나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죠. 한국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을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 일정이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저는 KIOST의 다양한 연구실과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추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파일럿 플랜트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보안이 매우 철저했죠. 시설 내부는 미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대형 탱크들 속에서는 서태평양에서 가져온 퇴적물이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이 연구원이 정제 공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바이오 촉매 기술은 기존 화학적 방식보다 효율성이 30% 이상 높았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해야 했어요. 이 연구원의 말에서 절실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양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파일럿 플랜트의 마지막 구역에서는 최종 정제된 희유금속 샘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금속 가루들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금속의 활용 분야를 설명했어요. 네오디뮴은 강력한 연구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고 이트륨과 스칸듐은 첨단 세라믹과 항공우주 산업에 활용됐죠. 이들 희유금속은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대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지였죠.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었어요. 발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오후에는 수출 준비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예비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형태나 심지어 부품화된 상태로 공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판매가 아닌 고부가 가치 창출 전략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탐사, 채굴, 정제, 활용, 수출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는 준비된 나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에드워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드워드, 내가 말한 그 자원 없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룰 힘까지 가졌어. 발신 버튼을 누른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온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원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역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KIOST를 방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 2주간 저를 안내해준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죠. 열어보니 희유금속으로 만든 작은 지구본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여러 희유금속을 혼합해 만든 기념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특수 합금이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KIOST 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관의 중요성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간결하게 적었죠. 한국의 심해 희유금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첫 문단을 쓰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 본 것들은 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미래를 발견했고 그걸 준비할 만큼의 정신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서태평양 해저의 희유금속 매장량, 한국이 확보한 독점적 개발권, 채굴 및 정제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이 자원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내용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준비성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장기적 비전의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부분에는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어요.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희유금속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좁은 틀에서만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 자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바다를 바라본 나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에드워드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가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작은 지구본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희유금속의 반짝임이 햇빛에 반사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가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외국인 산모가 심각한 의료 차별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엔 단순 병원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당국은 급히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위험에 처했던 산모가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고 향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조차 我们要同心协力 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입니다. 중국 국제무역 회사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이러한 평범한 제 삶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던 순간이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창문 너머로 보이는 뿌연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미세먼지로 뒤덮인 그 노란 하늘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낳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베이징은 1년 중 대부분이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공기질 지수는 매번 위험 수준을 넘어섰죠. 그날 수치는 300을 훌쩍 넘었어요.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 히로시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히로시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일본에서 자랐지만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심각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 그리고 육아 환경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들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다고 단언했죠. 그러다 제가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자 몇몇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 자기 것인 양 뻔뻔하게 행동한다며 분노했어요.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한복도 중국 전통 의상을 베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나라로 가서 아이를 매국노로 키우고 싶냐고까지 하더군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 적어도 일본은 기술력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발달했잖아. 한국은 우리 문화 베껴서 팔아먹기나 하지 의료적으로 뭐가 도움이 돼? 정신 차려 도둑놈이 되지는 말라고. 물론 친구들의 격한 반응에 놀랐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사실보다는 오래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보다 실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로시와 함께 밤마다 각국의 출산 환경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심지어 호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봤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아버지께서 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신 거였죠. 시아버님은 뼛속까지 일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빛내며 일본 도쿄의 최고급 병원을 적극 추천하셨어요. 독설에 가까운 말투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저급하다고 폄하하며 한국은 논의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시아버님의 말투에서는 한국을 향한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님은 은근히 저를 압박했어요. 일본 최고급 병원의 화려한 팸플릿을 마치 보물처럼 건네며 득이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일본의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 무균 상태의 청결한 환경, 황실도 이용한다는 산후조리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의 과장된 설명을 들으며 저 또한 일본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시아버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한국은 온통 가짜 발전으로 채워진 나라라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중국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술 중에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충격적인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지들은 일제시대 때 의학기술 배워놓고 은혜는커녕 그 순간 히로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과한 주장이 불편했지만 시아버님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아버님의 강압적인 설득에 결국 일본 출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명문 산부인과 웹사이트를 밤새 탐색하며 후기를 읽고 비용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의 한국 비하 발언과 시아버님의 압박 속에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선진 의료 시스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출산 환경만 본다면 한국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 카페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일본인 친구 에미코를 우연히 만난 거죠. 6개월 전 도쿄에서 출산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환한 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호텔 같은 병실, 친절한 미소의 간호사들, 권위 있는 의사들. 그러나 갑자기 에미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에미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조차 보험 증명과 현금부터 요구했다고 했어요. 에미코 또한 혼혈로 국적은 중국이었거든요. 결국 에미코는 2천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진의 돌변한 태도였어요. 처음에 친절함은 마스크를 벗듯 사라지고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진통 중인 에미코에게 간호사가 시끄럽게 굴지 마라. 중국인들은 참을성이 없어. 라고 모욕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에미코는 푸념하듯 계속 이어갔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발진이 심하게 생겼는데 일본 의사들은 중국계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아이의 건강 문제로 지금도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차라리 한국으로 갔어야 했어.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화려한 말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무너졌어요. 그날 밤 히로시에게 에미코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히로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온종일 인터넷을 뒤졌어요. 충격적이게도 에미코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출산 피해 사례가 수없이 많았고 병원에 은폐된 차별 정책까지 발견했어요. 외국인 산모는 일본인 산모의 2.5배 비용 청구 같은 내부 지침이 유출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결정을 전할지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택을 섣불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베이징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대학 동창 샤오이가 저희 결정을 완전히 굳혀주었어요. 놀랍게도 샤오이는 한국에서 출산한 후 막 귀국한 참이었어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샤오이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샤오이는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서울의 최첨단 병원, 5성급 호텔 같은 병실, 통역사가 24시간 배치된 특별 서비스까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지원금으로 출산 비용의 80%가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출산 후에는 아이에게 특별 지원금까지 받았어. 의사들은 영어와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고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었지. 샤오이의 말은 제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시아버님과 중국 친구들이 퍼뜨린 거짓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귀가 후 히로시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히로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어머니, 제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영상통화를 요청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한국의 외국인 산모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산모 특별 프로그램, 의료비 감면 정책, 심지어 출산 후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메이링, 한국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 관리를 해주지. 시어머님의 말씀은 샤오이의 경험담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한국의 실체는 제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일에 가려진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님의 강한 반대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히로시가 한국 출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을 때 시아버님은 격분하며 영상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후 시아버님은 며칠간 연락을 끊으셨고 히로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밤새도록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환경에 대해 조사했어요. 샤오이와 시어머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산모 지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충실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히로시가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메이링, 우리 아이를 위해 한국으로 가자. 그의 결단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정이 가져올 폭풍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불화가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통증은 배 전체로 퍼져나가며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침대 시트에 선홍빛 얼룩을 발견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히로시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유명 산부인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도 통증은 계속 심해졌어요. 도로 위 심한 교통체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매 신호등마다 멈출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접수대에서는 긴 서류 작성을 요구했고 외국인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와 거액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했습니다. 히로시가 당황해 지갑을 뒤적이는 동안 저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서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급한 상황에도 규정을 앞세워 차갑게 응대했어요.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배를 스캔하던 의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반의 일부가 분리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이는 아이와 저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외국인 부부에게 불분명한 설명만 건넸고 히로시의 질문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당신 같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결국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로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그날 3군데 병원을 더 돌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문 의료진 부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천문학적인 선수금 요구까지.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우리를 보며 다른 직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속삭이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히로시는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대사관 직원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을 불과 30분 만에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제 검사 결과를 전송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저의 상태를 듣자마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국으로 오라고 권했어요. 현재 상태라면 항공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48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의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히로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시아버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 한국행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간곡히 설명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히로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2시간 후 시아버님의 회신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단 한 줄, 일본을 다시 고려해보라는 메시지였죠. 히로시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히로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시어머님께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님은 즉시 서울의 병원과 연계해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우리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가득한 하늘은 마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히로시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내린 결정은 옳아.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놀랍도록 맑고 가벼웠어요. 푸른 하늘이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웹사이트나 뉴스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 공항 직원 한 명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저희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미리 공항에 연락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외국인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은 마치 VIP를 대하듯 신속하고 편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내 의료 지원실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검진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였다는 사실에 히로시와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규칙적으로 늘어선 나무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임산부 전용 시설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임산부 우선 좌석, 화장실에 전용 부스, 심지어 일반 도로 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서울 중심부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히로시의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서 저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로비로 나와 저를 맞이했고 즉시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진찰실의 첨단 의료 장비들은 베이징의 고급 병원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중국어 통역사를 통해 꼼꼼히 전달해 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검사와 치료 비용의 70%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머지 비용도 시정부의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 같은 청결함과 안락함,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간호사 호출 버튼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님과 친구들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3주째, 제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태반 문제는 한국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안정되었어요. 매일 아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상세한 경과 설명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분만 준비 교실에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산모들을 위한 별도의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호흡법, 통증관리법, 출산 후 케어까지 배웠어요. 같은 반에는 미국,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예비 엄마들이 함께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어느 새벽,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자 불과 2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곧바로 분만실로 저를 이동시켰어요. 히로시와 시어머님도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분만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운 의료기기들 대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산모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취향에 맞는 잔잔한 음악까지 틀어주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진통이 심해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지만 분만 전문 간호사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히로시의 손을 꼭 쥐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고르며 2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이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히로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감격에 겨워 연신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산후 출혈 예방을 위한 꼼꼼한 관리,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의 일일지도, 신생아 케어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퇴원 후 지원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2주간 집으로 전문 산후조리사가 방문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산후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도움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출산 한 달 후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외국인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추가로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 쿠폰과 예방접종 지원 바우처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강 공원을 거닐던 어느 날 문득 베이징의 뿌연 하늘이 생각났어요. 그곳에 남아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히로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아버님은 끝내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어머님만이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자의 소식에 기뻐하셨죠. 히로시는 침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통화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을 경멸하던 시아버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것인지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아버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아이를 안고 다가가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집으로 가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님은 자신이 머무는 동안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일본 의사를 초빙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가 이미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시아버님은 한국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저 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지못해 함께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본어 통역사까지 준비해둔 병원에 세심함의 시아버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소아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었어요. 시아버님은 점점 말이 없어지셨고 의사의 전문성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진 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육아 교실에 참관한 시아버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신 듯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이 함께하는 수업, 최신 육아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시스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병원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 메뉴가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설명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은 음식을 드시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시아버님은 서울의 다양한 육아 시설과 공원, 의료시설을 경험하셨어요. 매일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히로시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거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아버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신다고요. 일본보다 더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감탄했다는 고백까지. 무엇보다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 시아버님은 히로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 불화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의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에서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0일을 맞은 날, 저는 SNS에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담을 자세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제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내 수많은 임산부들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들, 외국인 산모 지원 프로그램, 실제 병원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에 응하기 위해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출산의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를 작성했어요. 예약 방법부터 비자 신청, 의료비 계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제 블로그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중국의 주요 육아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제 블로그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산모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발전된 시스템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 저는 중국과 일본의 방송사로부터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출산 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더 많은 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을 선택한 다른 중국인 산모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였어요.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훌륭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시아버님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손자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고 계십니다. 한국은 단순히 출산을 위한 장소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뛰어난 시스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